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굶어 죽고 지금 잡혀 죽었습니다. 몇 억 마리씩이나 엄청나게 동물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인류는 괜찮을까? 지금 100세 시대에 남은 여생을 여러분 사막에서 지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후재앙, 자본주의 문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막이 남는다. 사막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똑띠 공부를 합시다. 이웃재산을 잘 들으세요. 제가 책 3권을 참고로 했습니다. 생태혁명, 자본주의의 모든 것. 이 두 책의 저자인 존 벨라미 포스트는 미국 진보 좌파 잡지의 먼슬리 리뷰 편집장이고요. 그 창간호에는 아인슈타인의 왜 사회주의인가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지는 주로 막스주의자와 경제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위기, 자본주의가 죽음이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죽음이라는데 과연 그런지 4가지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구의 생태 위기. 둘째, 자본주의의 경제와 환경 파괴. 현행 유지와 녹색 자본주의. 기후 말고 우리는 체제 변화를 원한다. 작년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거기 데스밸리라는 곳에 56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올해는 1000년에 한 번 확률인 홍수가 났어요. 한 1년 강우량의 75%가 3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파키스탄에도 작년에는 52도여서 그 머리에 이고 건물 침대를 머리에 이고 바깥에 잠을 청하러 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석 달 폭우에 3분의 1,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습니다. 10년 사이에 최악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1000명이고요. 이재민은 3300만 명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죠? 100년 만에 서울 물폭탄. 대구에는 그동안의 폭염입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도 2가지 기후가 지금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고요. 데스밸리에 홍수 왔고요. 파키스탄에 석 달 만에 그 대홍수가 와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고요.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서울 물폭탄까지 제가 말씀드렸네요.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잠겨가지고 일가족 3명이 특히 장애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추석 전후로 해서 슈퍼 태풍 흰남노 이게 포항 울산에 휩쓸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도로와 주차장이 완전 강으로 변했어요. 근데 지금 포항 제철도 물에 잠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좋아하시나요? 그게 부속품을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6개월 연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그 상반기에요. 전 세계의 자연재해 사망자가 4,300명이랍니다. 아니 절반도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5년 동안 기후위기로 하루에 110명이 사망하고 있답니다. 통계를 해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 반년 만에 벌써 이게 넘어갔죠. 하루에 100명 이상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곡물 수확량도 5%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구의 생태 위기를 살펴보면 뭐 장마, 홍수, 태풍, 가뭄, 산불, 폭염, 물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정말 코로나는 끝이 나 있죠. 근데 이 기후 붕괴가 더 절박하고 비협적이고 예측 불가 지멋대로입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눈여겨볼 것은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하면은 우리가 춥다는 느낌이 먼저 들죠. 지금은 38도랍니다. 어떡하죠? 대구보다 더 덥네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산불이 일어나면은 지구의 60%가 탄소 저장고거든요. 그게 다시 영구동토층에 불이 타면 탄소가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화면을 보면은 이상기후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일상이고 정상기후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울진 산불을 보면요, 열흘간 지속되었는데요. 왜 열흘 지나서 불이 꺼진지 아십니까? 불이 울진에서 삼척까지 올라가요. 계속 불이 타다가 옆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갖고 꺼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울진에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또 삼척 주변에 가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가스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산불이 이번에 올해 났는데 내년에 안 날이라는 보장 없죠. 정말 기후위기가 정말 심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아주머니께서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지금 내 집 어떡할까 지금 그러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강수 일수가 절반이었답니다. 올해 봄에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그러면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럼 더욱더 고온 건조하게 됩니다. 그럼 산불 발생하기 쉽고 그럼 또 산불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는 대먹임이 지금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구온난화라 그러는데 과연 이게 뭡니까?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그런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건 좋은 겁니다. 지구를 평균 온도 18도 정도에 15도 정도에 머물게 하니까 따뜻하게 살기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는 이게 과중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자본가는 수력 발전에서 노동자 착취나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비행기, 탱크, 자동차 이런 석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난 뒤에 1950년대 전쟁 무기인 무기를 이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들이 전부 화학 합성 비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급격한 탄소 배출이 되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생대 홀로세인데요. 땅을 파니까 지층이 달라지는 게 1950년대부터 인류가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이 곳곳에서 지층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1950년부터. 근데 인류가 다 그런 거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이 그렇게 했나요? 남반구 사람이 그렇게 했나요? 선진국에서 이윤 투자를 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세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는요. 280에서 417 ppm 어쨌든 거의 2배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구 평균 온도도 1.1도가 상승을 했고요. 기온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는 7%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게 구름을 만들 것이고요. 그러면 더 빠르고 강한 슈퍼 태풍, 올해 지금 힘들었죠. 홍수가 될 거고요. 그게 온난화를 가속하게 이제 돼서 기후위기가 더 촉박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탄소 때문이죠? 아니요. 탄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탄소가 절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바로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이윤을 쫓아가는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된 거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 기후위기의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도대체 뭔지 정말 확실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끝부분에 보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손을 짚을 수가 없네요. 화면이 어디 비나요? 그 수직선으로 지금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기온도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온이 10,000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최고 빠르게 올라간다는 게 4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100년 동안에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에 1도 증가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25배가 지금 빠르다는 겁니다. 뭐 25배가 빨리 별 느낌이 없죠? 느낌 있게 해드릴까요?
자동차 시속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 얼마나 달려요? 100km 달리죠. 25배 빠르면 2500km로 달리는 겁니다. 한번 달려보세요. 자동차 달리기 싫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기후재앙. 그래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된다. 근본적인 거를 바꾸고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릴까요? 6차 IPCC에서요. 지구온도가 1.5도를 지켜야 된다고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앞당겨졌어요. 2040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 0.4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요? 지금 벌써 1.1도 내지 1.2도가 상승했거든요. 평균치를 내니까. 물론 우리 한국은 그보다 3배 정도, 2~3배 정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0.4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계 25개국 과학자들이 1000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4월 달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뛰쳐나왔겠습니까? 더 이상 연구실에 앉아서 우리 이제 할 게 없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우리가 더 증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대거 파업을 하게 됐는데요. 무더기를 체포도 되고 해고도 됐죠.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기후재앙은 선진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저개발 국가한테 선진국에서 무상으로 이걸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IPCC 정부간협의체는요 30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뭐 크게 변한 게 없죠. 말잔치 뿐이었거든요. 근데 책에서도 10년 전에 말한 겁니다. 존 벨라미 포스터에 9가지 행성 경계가 임계점에 도달한다. 근데 지금 오늘 새로운 뉴스에서요. 지금 매일매일 이 업그레이드 되는 소식 때문에 제가 미리 미처 여기에 올리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신문에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기후재앙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벌써 현 수준 온난화로도 5가지 위기가 전환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존 벨라미 포스트에서 그 행성 경계 임계점은요, 기후 변화가 대표적인 것이겠고요. 그 외에도 질소와 인의 순환이 파괴된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비료 같은 것에서 질소를 식물이 다 흡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0% 정도밖에 흡수를 못 한대요. 그럼 나머지 그 비료들은 다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죠. 거기서 바다에서 부영양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녹조류나 이런 적조류들이 생길 것이고 그럼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이 데드존이 되는 겁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의 지하에 데드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썩은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와 그 근처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방출이 또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그 막스가 신진대사 균열이라고 해서 벌써 자본론 1권, 3권에 벌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대규모 기계화나 농산업은 특히 장거리 운송 이런 것들은 농촌 자원을 약탈하는 체계다. 그래서 농촌에서 모든 그 생산물을 뽑아서 도시로 오게 되죠. 그럼 도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폐기물들이 전부 오염물질로 돼서 강으로 흘러가거나 또 다르게 오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기후위기, 자본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그런 경고를 벌써 자본론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한 9가지 행성 경계도 미리 언급이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된다고 하는데요. 별로 안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지대에 안 살거든요. 근데 해발 5m에 4억 명이 생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작년에 78억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에 1억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100억이 뭐 가까워 오고 있다 하네요. 거기서 이제 4억 명이고 2도 상승을 하면 7억 명이 난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 벌써 재작년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대수층이 고갈되어서 2050년까지 인류는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금 그 인구가 너무 많고 있고요. 많고 기온 상승이 되면 따뜻하니까 왠지 곡물이 더 잘 생산이 될 것 같죠. 근데 32도가 넘어서면요, 식물이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많아집니다. 숨을 쉬니까 산출량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텃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심어 놨는데요. 올해는 정말 안 돼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지 멋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녹아서 없어지든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벌이 다 실종돼서 그렇겠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돈이 되면 사막에도 대자본이 간다. 거기에 보이는 선착장이요. 그 선착장 밑에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선착장입니다. 지금은 대수청이 고갈되어서 땅이 푹 내려앉아서 새로운 선착장이 밑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물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려서 옛날에는 아보카도라는 게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 뭐 그런 걸 먹어야지 뭐 몸에 좋다고 하네요. 근데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아보카도를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물을 많이 드신답니다. 그걸 농산물을 짓다 보니 생산하다 보니까 물은 계속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게 아니고 물을 뽑아 올려서요. 이렇게 이 기계처럼 물을 삥 돌아가면서 물을 줘서 작물을 키우는데요.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당연히 대자본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수청을 다 물을 이제 뽑아 쓰다 보면 집안을 바치고 있는 게 지하수잖아요. 이게 없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푹 꺼지는 거죠. 여기 그 싱크홀입니다. 그 위에 조그만 점 보이시나요? 여기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싱크홀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기후위기 불평등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에서도 그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인데요. 여기가 케냐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탄소 배출을 도대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에 다 반건조 지역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80%가 지금 건조 지역이 되어가고 있고요. 강은 말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식량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옆에 그 웅덩이를 파서 이 케냐 소년이 그 물을 떠가지고요, 염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염소도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다고요. 물을 이렇게 인간이 안 퍼주면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기온 상승뿐 아니라 해수 표층 수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 연평균 수온 변동을 보면요, 0.5도 상승인데 이게 50년간 평균 낸 건데요. 0.5도가 올라갔는데 한반도는 1.2도가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반도는 기온이나 수온이나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요? 바로 쿠로시오 해류 때문인데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나요? 예, 뜨거운 남적도 해류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아주 뜨거운 그 해류가 지나가거든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온이나 이런 게 빨리 변화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남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가 제일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이렇게 바다 생물들도 못 삽니다. 전복이 다 폐사됐네요. 이걸 지금까지 평생을 직업으로 알고 키우고 계시던 어부는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표정만 봐도 보이시죠? 이렇게 기후위기는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부터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IPCC 보고서에서 보면요,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1900년대 대비 세계 평균 해수면 변화를 보면 이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거의 1m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가장 지금 온실 배출을 지금처럼 이렇게 극대화하면 2m까지도 상승을 한다고 하거든요. 해수면 평균이 현재 6cm 상승했는데요. 제주도는 22cm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거 상승했다고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올라가서 잠잠하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밀물이나 썰물이나 치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짠물이 올라왔어요. 금세기 말에 남극 빙하는 3000m거든요. 이게 다 녹게 되면 60m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6m가 아니고 60m. 그래서 근데 또 무서운 거는요. 해수면 상승 그래프를 보면요. 점점점 매년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 섬은 지금 물에 잠기고 있거든요. 이미 잠긴 키리바시라든지 이런 섬도 있고요. 옆에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수중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그전에는 육지였어요. 벌써 바다가 됐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50년 뒤에는 여기가 물에 잠긴답니다. 그래서 이 투발루에서는 비상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수시로 야자수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한답니다. 태풍이 치거나 뭐 그럴 때는 또 더 빨리 올라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섬이기 때문에. 한국은요. 궁금하시죠? 예, 2030년도에 되면 좀 8년 후네요. 네, 그린피스에서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긴답니다. 심각하죠? 이제 300만 명 이상이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혹시 서해안 근처에 땅을 사두셨나요? 지금 실제로 뭐 하와이 같은 곳에는 해안가 지역에는 옛날엔 제일 비쌌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땅값 내려가고요. 해수면 이거 이제 잘 아니까 사람들이 그 윗지대에 있는 게 훨씬 지금 비싸답니다. 그 우리는 2030년에 이제 여기를 보면 강한 태풍하고 겹친다면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침수가 예측되고 있고요. 2050년에는 뭐 상해나 등등 완전히 침수가 되는 거고요. 뉴욕, 도쿄 할 것 없이 정말 심각합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가 그친 그 파도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삼척 원평 해변가입니다. 벌써 백사장의 모래는 노을성 파도 이런 것 때문에 다 휩쓸려 나가고 없고요. 막 절반도 안 남았죠. 그 소나무 서 있는 거 보면 완전 수직 절벽이 보이죠. 수직으로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파도 계속 쳐가 깎여 나가고 해수면 상승되고 태풍 치고 이런 바람에. 근데 그 소나무 뒤에는 뭐가 있죠? 마을이 있죠. 소나무 쓰러지면 그 다음에는 마을을 덮친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호주 시드니, 죄송합니다. 켜가지고 해안이 침식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의 해안가는 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옆에 보면 막 절벽이 막 보이죠. 근데 여기 바로 집 옆이고 그 오른쪽 밑에 영상은 허공에 둥실 떠 있습니다. 다 까먹어지고 없는 겁니다. 이게 허공입니다. 이게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되죠? 각 나라에서는 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죠. 2020년도에요. 그래서 78개로 만든 방어벽이죠. 이게 뭐 엄청나더라고요. 무게가 몇 톤이나 되는데요. 30분 안에 만약 해수면이 지금 막 태풍이 쳐서 올라온다 그러면 30분 안에 10층 높이의 장벽이 쫙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장벽으로 지금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네덜란드는요, 원래 이 낮은 나라잖아요. 거기는 이제 관문을 설치해가 평소에 이래 있다가 관문을 끼 하면서 척 닫는 겁니다. 해수 그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요. 근데 이거 한 개 길이가 210m에 달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근데 모두들 이제 뭐 자본이 있는 큰 나라들에는 그런 걸 투자한다는 거죠.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80%가 물에 잠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방벽을 설치하게 됐고, 그 이제 바다가 이제 공포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 잇따라서 뉴욕 뭐 이런 데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방어벽을 설치하면
계속 괜찮아집니까? 기후위기는 안 옵니까? 근본 대책이 아니죠. 당장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자본주의 체계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당장 바꾸기 싫다는 거죠. 왜 그만 이윤을 남겨먹고 기 투자했는데 바꾸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체제를 계속 좀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까지 방벽을 설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누구는 뭐 꼭대기로 도망가면 된다고 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인천공항도 없고 기반 시설이 없는데 그것을 뭐하고 살랍니까? 그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우리는 지금 계속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바로 이윤만 투자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 여기는 육지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육지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요. 해수면 상승은 물론이고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밀도가 낮아지겠죠? 밀도가 낮아지면요. 대서양에서 시작하는 심층순환을 방해합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대서양에서 밀도가 높아서 쭉 내려가요. 그다음 바다 밑을 훑어가지고 남극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확 휘젓는 건데 물론 이게 한 1000년 걸립니다. 그 벨트 한 바퀴 도는 게요.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염분이 없는 염분 농도가 낮은 이 물이 내려가니까 이 더 이상 농도가 낮으니까 내려가지도 않아요. 내려가지가 순환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에너지 균형이 깨지게 되고 해류 흐름이나 강수량의 변화가 오게 되겠죠. 그 베트남 같은 아시아 몬순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언제 강수량이 변할지 뭐 폭염이 올지 홍수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벼농사나 식량 감소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심한 기근이 초래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굶고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죠?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 수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출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 돈 있어도 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데 그건 내가 무슨 상관 있노? 녹으면 뭐 땅 되겠지 뭐. 그게 아닌 겁니다. 북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빙하가 녹고 이런 징조들은 바로 우리의 배고픔 굶주림 기근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는 추운 곳이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왔답니다. 3일간. 그래서 막 빙하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 사탕 막 깨물어 이제 막 하면 깨물어 먹게 되죠. 빙하가 깨지면요. 더 빠른 속도로 사탕이 빨리 녹듯이 더 빠른 속도로 녹게 되고 3일간 70억 톤의 비가요. 전 세계 해수면을 1.5mm 상승시켰다는데 한국의 한반도 면적의 10배 면적의 빙하입니다. 그러면 1.5mm만 과연 상승합니까? 이게 밀리고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는 엄청나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절벽이 생기는 겁니다. 북극에는요, 그 빙하가 두 가지입니다. 담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북극해, 바다의 빙하입니다. 이 빙하가 지금 기가 막혀 제가 빨리 말이 안 나오는데요. 40년 만에 거의 50% 감소했습니다. 빙하가 거의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막 폭포수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지구 평균 온도 변화보다 4배가 빠릅니다. 지금. 해빙이 녹으면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 지금까지 햇빛을 반사시켜 왔었거든요. 90%를 반사시켰어요. 근데 이게 다 녹고 없으면요 반대로 90% 흡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태양빛이 더 많이 흡수가 하게 되면 온난화는 증폭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제트 기류라고 있는데 그게 약화가 되어서 막 극한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영구 동토층까지 녹게 되겠죠. 그러면은 메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온은 상승하고 또 북극 온난화는 되고 또 더 높고 이게 이제 막 되먹임이 되는 거죠.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2017년도 노르웨이에요. 100만 종이나 저장하고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이죠. 여기가 침수가 됐어요. 여기 왜 이걸 지었겠습니까? 절대 녹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말이 영구 동토청이잖아요. 영원히 동토가 되는 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녹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뭐 핵폭탄이 터져도 여기는 씨앗 발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에요. 근데 이게 녹았다는 거죠. 그리고 2100년 아래로 이 부근의 평균 기온은 아마 10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 저장고고 뭐고 없죠. 씨앗이 이제 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병합 발전소 연료 탱크가 파손이 되어서 경유 2만 톤이 유출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북극권의 최악의 오염 사고입니다. 이게 왜 또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요, 경유가? 아니,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집안이 침하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금 깨지고 삐딱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엄청나게 큰 깊이 50m, 지름 25m 이런 싱크홀이, 대형 싱크홀이 그 영구 동토층이 밟으면 정말 푹석푹석합니다. 그 밑에 땅에 있던 얼음이 다 녹으니까요. 이게 하루에 그냥 복 생긴답니다.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메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메탄이 방출되면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찌르니까 바로 불이 붙죠. 이게 메탄인데요. 메탄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이산화탄소보다 30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녹아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통제불능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고 싶습니까? 아니죠? 막아야 되죠. 그리고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은요, 영구 동토층에서는 2배가 더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화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벌써 많은 탄소들이, 이산화탄소들이 지금 방출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북극에 지금 그 온난화가 4배 정도 빨라지게 되면 아까 제트 기류가 약화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그 왼쪽 밑에 화면을 보면은 더운 찬 공기는 위에 있고 더운 공기는 원래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그 중위도 지역에 굉장히 빠른 제트만큼 빠른 그 흐름이 있습니다. 공기층 흐름이요. 그렇게 빨리 흐르다 보면 우리 에어 커튼 아시죠? 그처럼 막 이렇게 에어 커튼이 생겨가지고 북극에 있는 찬바람이 남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쌩쌩 빠르게 바람이 불면서. 근데 지금 이제 온도차가 별로 안 나게 됐어요. 북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 커튼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느려진 겁니다. 흐름이 느릿하게 되니까 위에 찬 공기들이 막 구불구불하게 되어서 막 그냥 남하하는 거죠. 밑에 내려가고 위에 더운 공기는 막 올라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영하 22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있어가지고 사망자가 수십 명이 있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아니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는 무슨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부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열돔이라는 거 우리 계속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과학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돔이 아까 그 제트 기류에서 더운 기운이 올라가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정체를 하게 되면 고기압이 정체를 하게 되면 폭염 아니면 이제 폭염 같은 가뭄 뭐 산불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열돔이 형성이 됐는데 원래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더니 위에 더 이상 이제 대륙권에서 올라갈 데가 없어요. 성층권은 구름 뭐 없거든요. 가서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km 하강할 때마다 기온은 10도씩 올라갑니다. 그 제가 작년에 발표했는 리턴 지역의 캐나다 북부 평균 온도가 평균 기온이 16도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 살다가 갑자기 50도가 됐어요. 작년에 3배 정도 올라갔죠. 그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제트 기류가 약하게 되어서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서 50도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 한국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이렇게 비정상 제트 기류는 2010년에
러시아에서 밀 생산이 안 돼가지고요.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걸 수입을 주로 하는 시리아에서 그 곡물 수입이 안 되니까 기근에 들고 안 그래도 내전이 있는 데다가 그 400만 명이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 폭염 사망자는 5만 5천 명이고요. 파키스탄 홍수 사망자는 2천 명입니다. 딱 지금 10년 후에 다시 1,000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의 곡물 작업률은 정말 세계 지금 최하위가 될 정도로 작업률이 적은데 그것도 쌀 빼면 3%밖에 안 된대요. 정말 우리가 단디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뭐도 있죠? 물가 상승률. 아니 서울에서 오이 한 개 2,000원 한다 그래가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옛날에 한 3개 1,000원씩 하면 샀거든요. 한 개 2,000원이죠. 오이를 못 먹었어요. 이렇게 북극 온난화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제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북극이 온난화되면은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극한 날씨가 145배가 증가된답니다. 러시아 가뭄도 있고 아시아 몬순 지역도 가뭄이 오게 되고 그럼 식량 위기가 되고 전쟁이 나고 시리아 난민 생기고 우리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온난화를 막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취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30년 동안은 계속 높아진답니다. 왜요? 태양 고도가 12시에 제일 높잖아요. 근데 2시쯤 돼야 우리 이제 뜨겁거든요. 이게 느립니다. 지연 효과죠.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0-30년 후에는 더 지금 이런 현상과도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식이 왜 그렇게 안 되죠? 올해는 좀 인식이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개구리를 찬물에 딱 넣어 끓이면 떳떳해졌네 이러면서 죽어도 모르죠. 나중에 서서히 변화되니까요. 근데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기온난화가 느리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봤죠? 과학자들이 오죽 답답하면 뛰쳐나와. 더 이상 우리가 뭘 증명하란 말이고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30년 뒤에는 지구 가열 현상이 옵니다. 지금 좀 인식을 합시다.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지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우리 사인을 좀 제대로 봅시다. 빙하 눈물, 빙하 흘러내렸죠? 영구 동토층 녹았죠? 식렵수림이 불타면 거기 탄소 저장고잖아요. 그렇죠? 해양에 산성화되어서 산호초가 다 썩어 죽어요. 바다 생물이 죽고 거기서 대량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입니다. 이런 사인을 보고도 내하고 상관없다. 정말 간이 튼튼하신 분입니다. 수온 2도가 상승하면은요, 이제 정말 완전히 메탄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30배 온난화가 가속이 돼요. 지금도 뭐 물난리 하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죠? 통제불능, 회복 불가. 보시라. 6번째 대멸종에 진입한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5번째까지 큰 대멸종은요, 다 자연에 의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만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5번 대멸종은 반드시 최상위 포식자는 멸종했습니다. 지금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저질러가 우리가 죽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옆에 보면 그 생물 피라미드 있잖아요. 지금은 작은 동물, 새, 식물 이런 게 지금 멸종이 되거든요. 인간이 멀쩡할 리가 없죠. 밑에가 무너지면 위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죠. 옆에는 이제 야생 동물은요 1%밖에 없고요. 가축하고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생물 다양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못 갑니다. 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와 최상위 포식자가 이렇게 될 때 저 멸종이 제일 빠르게 오는데 어쨌든 간 인류 절멸의 지구 생태 변화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화석 연료가 쓰게 됐고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결론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기온이 상승되면 해양 산성화되는데 그 근처에 산호만 죽는 게 아니고 40만 종의 해양 생물이 멸종이 됩니다. 막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바다의 산호초가 사막화가 됐습니다. 2030년 10년 뒤 아니 8년 뒤네요. 50% 멸종하고요. 6도가 상승하면요 95% 멸종입니다. 끝이죠 뭐. 이 멸종이라는 거는 종의 수가 95% 멸종한다는 거죠. 개수가 아니고요. 마리수가 아니고. 그럼 남은 뭐 5% 종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몇 마리 안 남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완벽한 게 아니고요. 식물의 자연 도태 속도보다 식물은요 지금 현재 500배 빠르게 멸종 중이랍니다. 말할 것도 없죠. 다른 거는요. 자본주의 경제와 지구 환경 파괴를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뭐냐 하니까 너가 무식해서 그렇잖아.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규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은 옆으로 돌려가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 인간 탐욕 그만큼 없습니다. 탐욕 자체도 자본 쪽에서 이렇게 유도한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 작동 방식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자원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노동자를 착취해서 잉여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고 계속 성장하고 팽창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 투자하죠? 전쟁, 무기, 상품화, 채굴 이런 데 투자하죠. 우리 뭐 여러분 잘 살아라고 뭐 여러분한테 건강에 뭐 투자해 주는 거 맞습니까? 오로지 이윤 획득을 위해서 제국주의 전부 막 또 찾으러 다니죠. 환경재앙은 물론이고 전쟁도 불사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11주년이라는데요. 지금 피해자가 7,000몇 명에다가 사망자가 1,782명. 10년 지나서 다 까먹으셨죠? 1,700명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어요. 너무 잘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기업 이윤 때문이죠. 생명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윤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는 자원들은 제국주의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금이나 석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석유 에너지 막 때문에 전쟁하고 막 그랬죠. 서로 뺏으려고. 지금 뭐죠? 희귀금속입니다. 왜요? 리튬, 바나듐, 루비듐 이런 것들은 특히 네오디듐 같은 경우는요 1000배 초강력 자석이에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부식되지 않는 금속 축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형화 좋아하시죠? 옛날에 휴대폰이 어땠어요? 무전기만 했어. 그래서 휴대폰 안 하고 뭐라고 했죠? 핸드폰 그랬어요. 손에 쥐고 다녀야 돼. 너무 커가지고 무전기야. 근데 지금 막 거듭거듭 변화해서 굉장히 얇고 막 편리하고 막 조그맣게 생겼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 됐을까요? 예, 휴대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전기 자동차나 풍력 발전의 고밀도 에너지 축전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품입니다. 이런 희귀 금속들이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다, 뭐 녹색 산업의 필수품이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전 세계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의 사실 51%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줌이니 뭐 이렇게 폰 켜갖고 막 하잖아요. 이거 하나 켜는 게 노트북 하나가 큰 공장 하나 돌리는 만큼 화석 에너지가 따른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깨끗한 거 아니야? 사람들 전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원료 채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희귀 금속 1kg을 얻기 위해서는요, 1200톤에 해당되는 암석을 파괴해야 됩니다. 1톤이 욕조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1200개의 암석을 깨부숴야 요만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정 단계도 엄청 많아요. 24단계나 있고요. 히토리오 1톤을 얻기 위해서는
황산을 6,300만 리터나 들이부어가 녹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방사성 공업 폐수가 1.4톤 이상 나오고 있고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선진국에 히토류가 없느냐? 있죠. 안 하죠. 이렇게 환경오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남반구, 콩고 주민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채취를 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하나 바꿀 때마다 콩고 주민 수십 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미 500만 명 이상 사망했고 아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히토류 그 캐는데요. 아동들이 그 하고 있고 옆에서 총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소형화, 경량화, 효율화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거는 뭐 굳이 바꾸지 마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잘 안 굴러가도 우리 강의 듣고 다 알아듣잖아, 그죠? 근데 또 안 바꾸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과연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딱 5가지로 요약합니다. 과잉채굴, 침략해서 약탈하고 무제한 추출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잉 생산, 무한 경쟁, 지구의 모든 걸 다 상품화 시킵니다. 의식주는 당연하고요. 생명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상품화 시켜요.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공장식 농촌 수산업, 개, 소, 닭고기 좋아하시죠? 예, 돼지. 과잉 유통. 이게 세계화죠.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배를 여기서 청바지 선 해가 저런 나라에 가서 받고 여기 가서 염색하고 예, 여기서 온실 가스 엄청 발생합니다. 과잉 소비. 예, 뭐 보려 그러면요. 전부 다 일회용이고요. 먹방. 그렇게 묵어제낍니다. 병납니다. 옷. 집에 가면 옷이 어때요? 그냥 막 그런 모래기처럼 쌓여있죠. 너무 열면 옷이 툭 떨어집니다. 냉장고 1년치 먹을 게 가득 들어있습니다. 음식이. 이런 시대입니다. 꿈속 광고. 꿈속일 것까지 광고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잠들라 그럴 때 음성 영상을 들려줍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꿈속에서 이거 휴대폰 참 좋다 하면서 이렇게 유도하게 되는 그런 광고까지. 정말 이 정보통신 산업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의도적 구식화. 아까 청소년 왕따 이야기했죠. 이 꼼을 가지고 다니면 애들이 막 픽 하면서 노는데 안 끼워주고, 그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됩니다. 막스도 신진대사 균열에서 이야기했지만 생태계 파괴가 되고요. 남는 거 다 어디로 갑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에 서랍이 열어보니까요. 휴대폰, 저도 이 피해자입니다. 휴대폰 바꾼 과거 휴대폰이 한 상자 있더라고, 청소하다 보니까. 그거 다 뭡니까? 쓰레기죠. 지구를 덮고도 남습니다, 쓰레기가.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이다 해서 산업형 처음 이제 1950년대 화학 공장들이요. 버리라. 왜? 아끼지 마라. 버리야 또 만들고 팔아먹으니까. 과잉 생산, 과잉 소비. 뭐 브라질에요. 보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제 환경지역을 이제 취소했다고 그래서 막 욕했죠. 근데 방어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목장이나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방화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탄소 다 나왔죠? 온실 효과도 생기죠? 예. 근데 여기에 우리 대기업이 한국의 포스코 대기업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이 다 들어가죠. 이 나라 대통령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이 여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음식 생산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나옵니까? 음식의 3분의 1은 쓰레기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8억 명의 인류는 지금 영양실조고요. 12억 명의 인류는 비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네, 곡물이 생기더라도 안 주죠.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디 줍니까?
소한테 주거나 차한테 주죠. 바이오 에너지 같은 걸로. 소한테 줘. 소를 먹여서 팔면 훨씬 돈이 되니까 사람한테 안 주고 소한테 줍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요. 옷이 넘쳐나서 이 쓰레기 저기 산이 꽃덤입니다. 전 세계 여기가 아프리카 가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는 뭐 먹고 살죠? 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옷 뜯어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 먹어요? 플라스틱 먹고 살죠. 돌고 돌아가지고. 이 일본에서 고래를 계속 학살하고 있는데 수산업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인간의 먹이 생선을 돌고래가 먹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렇게 학살하고 있답니다. 2,000마리 매년. 수산업에서 무슨 있냐면요. 항상 화면에 이런 게 나와요. 영상에. 거북이 빨대가 콧구멍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이거 빼주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 이런 거 계속 하면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그린 마크를 가진 뭐 참치 통조림입니다. 뭐 마크 딱 붙여 팔거든요. 그럼 우리 어때요? 소비자는 그래도 그린 기업이랑 가나 환경을 생각한다 가나 이러면서 그거 사 먹으면서 왠지 양심의 가책을 들죠.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산업어업입니다. 그 다큐 시스피라식 하는 거 보면요. 거물 있죠. 상업어업 할 때 거물. 그게 바다에 막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싹쓸이 큰 대기업이 투자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싹 쓸어갑니다. 그냥 먹을 게 없어요. 오죽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해적이 됐을까요? 해적이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평소에 거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걸 싹쓸이가 다 가져가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해적이 된 겁니다.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 원인이 뭔지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제품 우리 쓰고 아까 폐기한다 그랬죠. 여기가 가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도 아까 쓰레기 산 옷더미 쓰레기 처리장처럼 여기에는 이제 인간이요 중금속 먹고 삽니다. 베리 카먼의 원은 닫혀야 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한번 파낸 거는 다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은 어디인가 남아있게 되어 있다. 쓰레기로 남죠.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낫다. 자연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파괴나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짜 점심 따위는 없다. 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편리하고 잘 살았잖아요. 풍요롭게. 공짜 점심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평등이요. 자본가와 노동자, 국가가, 북반구, 남반구, 세대가 계급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죠. 사회 경제적 약자, 땡빛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이런 환경에 취약한 사람부터 아까 전복 아저씨, 울진의 산불 나는 농민 이런 데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북반구의 나라들이 탄소 배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국은 남반구에서 오더라는 거죠.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바로잡는 겁니다. 그 불평등의 하나로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죽음과 공포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웅덩이를 파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 자기 물 이거 지키느라고. 그리고 당연히 식량 부족, 기아선상에 있고요. 메뚜기도 막 들끓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탄소 배출 몇 프로 했죠? 거의 아마 0%일걸요. 경제적으로도 불평등이 찾아옵니다. 선진국 소득 수준 10%가 온실가스 절반이고요. 대기업이 내뿜는 게 지구의 온실가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책임지자 그러죠. 우리가 왜요? 전기세 올리자 그러죠. 왠지 막 우리 너무 양심이 보더라와. 우리 전기세 막 올려야 될 것 같아. 아끼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는요 13%밖에 안 돼요. 다 대기업에서 쓰고 그런 큰 자본을 가진 투자한 기업은 또 이거 깎아줍니다.
우리만 많이 쓰는 거죠. 우리만 많이 이거 4개 측정이 되어 있어요. 포스코 기업 하나만 해도 한국의 1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기업 몇 개 합치면요, 뭐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캐봐야 탄소 뭐 씁니까? 오늘 저 열차 타고 왔어요. 또 이제 지하철 타고 가죠. 뭐 냉장고 쓰죠. 그러면 이제 뭐 밥솥 써서 밥 먹죠. 그 먹고 사는데 다 쓰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딴 그 기업들은 뭐죠?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쓰니까 우리가 크게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리고 각자 아껴 쓴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이 전체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체제 꼭대기에 있는 이들한테 소득과 부가 더 많이, 더 불균등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제 자본주의 그 독재 권력과 재력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 단결해서 투쟁하러 이제 갑시다. 우리가 안 가니까, 어른들이 안 가니까 뭐죠? 청소년 나섰어요. 혼자 1인 시위하다가 그레타 툰베리, 또 여기 바네사 나카테는요, 우간다에서 환경 그 위기를 직격으로 맞는 나라죠. 여기도 환경 운동인데 9세대가 이미 써버린 화석연료의 6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러면서 미래 청소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써야 될 탄소를 지금 다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미래 세대,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세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참여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년 뒤면 이제 바쁘대잖아요. 10년 뒤면 1.5도 이제 다 된다 하잖아요. 10년 뒤에 여러분 몇 세대세요? 60세? 70세? 안 죽었죠 아직? 바로 이제 우리 세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입니다. 그때 안 죽으실 거죠. 그렇게 이렇게 외치고, 청소년이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있다가 얼마나 지독하면은 이거 안 듣고 이렇게 계속 현행 유지를 하고 싶겠는지, 그 환경기술 잘못된 거짓 해결책을 써서라도 이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좀 이 체제를 좀이라도 오래오래 끌어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새 정부가 녹색 성장 이명박, 그린 뉴딜 외친 문재인, 윤석열은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데 알아봅시다. 이명박이 제일 잘한 게 4대강 사업이죠. 이 사업의 대가가 지금 뭔지 아세요? 지금 기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에 녹조기 있다는 건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서울 분들은 뭐 낙동강 우리하고 너무 먼 이야기라고 뭐 하나도 안 와닿는다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요, 청산가리 200배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그 코끼리가 연못 물을 먹고 이렇게 녹조기 물을 먹고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죽었지? 굶어서 죽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독성물질 때문입니다. 녹조류긴. 그래서 이게 간 독성이나 생식기, 특히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파킨슨 뇌질환까지 일으킨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했더니 수돗물에 독성물질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도 나타났겠죠. 검사를 제대로 안 했겠죠. 이번에 확실히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도 뭐 수돗물 서울 안 먹는데 그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벼농사 짓는 거 보이시죠? 네, 벼농사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거 지어서 어디로 가죠? 전국 유통망입니다. 죄송하지만 농작물도 서울에 올라옵니다. 거기서 짓는 거 이거 팔로 옵니다. 오이, 뭐 시금치, 상추 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동강 보를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체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지났죠? 그렇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하겠다면서 거짓 해결책 신기술 좀 살펴볼게요. 지금 문정부가 말했던 탄소 중립이라든가 넷제로라든가 탄소 상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넷제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한 양만큼 다시 뭔가를 해서 흡수를 해서 합쳐갖고 이제 표면적으로 순 그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요, 화석연료 쓰던 걸 계속 쓰고 이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계속 쓰면서 산림농장이라든가 제3세계 조림사업,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즉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장치를 해서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도대체 뭔가, 이게 뭐 괜찮으면 하면 되죠. 근데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이게 10층 높이고요, 아마 100개가 넘을 겁니다. 개수가요. 이런 장치가 세계에 4만 몇 개가 필요하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려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4%밖에 안 됩니다. 효율 비율이 낮겠죠. 또 이런 공장을 설치한다거나 이 포집하는 그 가동시키는 그 비용이 엄청 더 탄소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요, 안정성 문제예요. 이걸 포집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다에다가 저장한대요. 안 그래도 지금 바다에 뭐 해일 일고 뭐 태풍 치고 하는데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개발 완료도 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런 기술 개발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괜찮잖아요. 그 기존 근본 원인은 안 바꾸고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요런 눈가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 기술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 총량 거래적 하는 것도 있잖아요. 총량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업에다가 이제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과하는 양만큼 초과가 안 될 만큼 허가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탄소 배출을 계속 허용하는 거죠. 통제력도 갖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배출한 만큼 세금을 직접 내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계속 탄소를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산림농장을 개발해서 없애거나 토착민이 쫓겨나거나 멀쩡한 숲을 벌목을 해서 팔레스타인이 원래 올리브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막고 이런데 여기를 땅 뺏기를 한다거나 특히 문정부에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민둥산을 만들고요. 산사태가 생깁니다. 이 산림농장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나무를 심어가 그 나무를 키워서 탄소를 흡수하도록 광합성할 때 그거잖아요. 근데 있는 나무를 다 비내고 그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미 있던 그 숲의 생물 다양성을 다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 쓸려 나가면 표토나 물이 보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탄소 격리 능력이 금방 어린 나무가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탄소를 흡수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뽑아놓은 소나무는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너무 이 굵기가 작아가지고 뭐 가구를 만든다고 쓸데가 없대요. 오히려 막 쪼개가지고요, 뭘 해요? 펠릿을 가공해가 석탄 발전소로 불태우는 데서. 그래서 탄소를 흡수하겠다 하는 게 오히려 이거 해가지고 도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지키는 노임이고요. 캐나다에는 이 보다시피 사람이 작죠. 2000년 수령의 삼나무 숲입니다. 엄청난 탄소 저장고죠. 이 벌채를 항의하는 체포도 되어가면서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지금까지라 요렇게라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에너지, 그래 열대우림을 다 파괴해가지고요, 불에 태우면 또 탄소가 배출되죠. 거기 살던 토착민의 고향 같은 삶을 다 파괴시키죠. 파푸아 섬에 파뮤 플랜테이션을 지어가지고요, 이걸 짓기 위해서는 막 화학 물질 넣고 짜는 이 기름이잖아요. 짜는 착유 공장, 이걸 하니까 폐수가 막 발생하고 이런 환경 오염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 살던 원주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도시 빈민화가 되는 거죠. 그 근처에 살면서 그게 농장에서 또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가요, 파푸아 섬에요, 우리 포스코하고 이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국도 절대 여기서 발 뺄 수 없는 기후위기 책임자입니다. 숲을 돌려달라 이렇게 외쳤더니요, 이 원주민들이 총격을 가했어요. 문화대 학살이죠. 항상 투쟁의 최전선에 맞서 싸우는 남반구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 덕에 지금 1%의 원주민들이 우리 그 한 80%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숲의 파괴는 결국 기후 위기를 부르고 생존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캘리포니아 여기도 2년 넘게 이 소녀가 혼자 지켜냈습니다. 결국은 대규모 지구공학적 탄소 격리, 태양광을 반사시키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요, 스페이스 미러, 우주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을 반사시키겠다. 아주 희한한 기발한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만, 제일 아래는요, 해양에 철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녹조류를 발생해가, 녹조류들이 이제 그 이산화탄소 광합성을 하니까 흡수하거든요. 근데 아까 녹조 독성 보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단됐고요.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성층권에 에어로졸 같은 거 뿌려가지고 태양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죠? 그 이제 캠트레일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막아버리면 뭐 끝이 납니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요, 빛만 가릴 뿐 이산탄소 화석연료 계속 쓰잖아요. 단지 이제 좀 덜 뜨겁다 하는 것 뿐이겠는데, 그것도 뭐 여기 구름 만들면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 불면 절로 가면요. 그리고 또 뭐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합니까? 광합성을 못하면 뭐 먹고 삽니까? 식량 부족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이 화면이 안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컴컴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수동입니다. 수동. 아, 네. 컴컴한 곳에서 살고 싶은 분? 최근에 너무 노동에 시달리셔갖고 좀 잠을 자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분만 용서하겠습니다. 네. 인간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비타민 D 합성도 안 될 뿐더러 우울증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이 그림은요, 예, 이 170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하던데요. 굶주려서 사람끼리 고기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거짓 해결책이라고 붙인 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어쨌든지 계속 쓰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뭐 안 되겠죠. 예, 유럽연합하고 독일에서 이제 세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중에 특히 독일은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로 상향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유럽은 지금 뭐 원전 확대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스 공급 못 받아가지고 원전을 써야 된다, 막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하는데 그거 실제 아닙니다. 원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잠시 말을 꺼냈을 뿐이고, 그것도 이제 뭐 거구 쪽에서 그런 건데 실천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쓰고 독일인가 경우는 이제 그 가스 안 쓸 준비하세요. 국민들한테 이제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단기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노동 현실, 전국 환경조사가 이게 3년 전일 겁니다. 42명인데 막 익혔더니요, 이제 뭐 좀 뽑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국영수 교사보다는 엄청 부족하죠.
그런 가운데 정말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자라서 도대체 맨날 뭐하죠? 수능만 잠도 깨고 좋습니다. 수능만 지금 집중되게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기후위기 생태 이거 뭐 관심 없습니다. 선생님 그 수능 문제 나와요? 이래갖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수능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봐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거 왜 해요? 이런 식으로 항의 들어요. 참 심각합니다. 교육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독일에는요 객관식 문제가 없다고 그러대요. 완전히 경쟁인 객관식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깜짝 놀란대요. 이런 노동 현실, 한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네, 최장 노동 시간에다가 과로사에 사망률 1위, 세계 산재 사망률 1위, 세계 자살률 1위, 대량 실업되고 뭐든 1등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꼴찌 아니면 1등. 예. 그래서 이렇게 지독하게 지키고 싶은 녹색 자본주의가 과연 그냥 녹색으로만 분칠을 하고 계속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게 그린워싱, RE100, ESG 경영 뭐 이런 겁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어떤 뭐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아직은 오늘 신문에 나서 제가 또 못 올렸는데요. 삼성에서 이제 드디어 RE100을 하겠다고 그것도 2050년까지 했다고 발표하네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화석에너지 그냥 가만히 쓰던 건 쓰고 또 재생에너지를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도로 이제 짓고 하느라고 오히려 화석연료를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후위기를 오히려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또 빌 게이츠가 나오네요. GMO, 대체육이나 배양육을 하겠다. 오히려 이 돈 되는 것만 이제 이윤을 투자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대체육, 배양육. 소의 근육의 세포를 떼가지고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 먹고 싶으신지 굳이. 네, 끊임없이 자본 축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진 체제. 결코 녹색이 될 수 없다. 친환경 상품, 텀블러 쓰고 전기장도 타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이런 녹색 소비가 결코 체제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런 위장술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이런 잘못된 해결책들은 일단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뭐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임시 봉합에 불과한 건데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뭔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위기의 구조 대상은 인간이나 사회가 아니고 바로 자본주의를 구제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수명 만료된 12기도 또 계속 돌리겠다고 하네요. 야, 진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참 체제 바꾸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요? 핵은 정말 아닙니다. 정답이요. 10만 년을 폐기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누가 머리에 이거 앉아 있을랍니까? 그 종자 보관소 종자 보관하는 그 노르웨이 땅도 침수가 되는데 보관할 데 없습니다. 결코 깨끗하거나 값싸지 않습니다. 막 깨끗하고 값싸다고 선전하잖아요. 채굴부터 보관,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은 다 전가시켜 이거 다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다 쳐야죠. 몇 배입니까? 한국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율은 5%, 세계 꼴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태양광 에너지나 그런 그 풍력 발전소가요. 농어촌이나 이런 파괴를 시켜가면서 하면 안 되죠. 농어촌이나 산촌을.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산지로 갔죠. 민간 투자 기업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해가 돈이 된다 하면 에너지고 뭐고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기업에 맡기가 될 일이 아니고 공공재나 국유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할 때도 지역 주민 생태계 충돌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중심으로 다 개입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에 막 짓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생태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장 지붕에도 하고요. 또 이 뭡니까 방음벽, 고속도로 방음벽에도 할 수 있고요. 휘어지는 것까지 빌딩 벽에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운 요즘 어디로 가죠? 농지로 가죠. 농지에 이걸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농사 지가 뭐 벼 해봤자 쌀값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니까 돈 더 되네 하면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참 작은 그나마 있는 그것도 다 바꿔가 에너지만 생산하면 쌀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풍력 발전 한다고 우리는 이 한국은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나라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맞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처럼 덜판에 하는 게 아니고 다 깨끗한 산꼭대기로 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일 짓다 보니까 막 기름 새고요. 또 뭡니까? 여기 보면은 막 산 다 막 파괴시켜 놨죠. 그리고 이 크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날개 한 개 길이가요 50m에서 200m예요. 요 조그만 요 사람입니다. 여기 해야 되나요? 여기 사람이고요. 이 높이도 엄청나고요. 자, 재생에너지를 하긴 하되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향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소형화를 해서 풍력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산골짜기 가면 되나요? 서울에 50% 인구가 산다면서요. 전기 많이 쓰는 도시에 해야지요. 왜 산골짜기 해가지고 삼척 강릉에 해가지고 이 멀리까지 서울까지 오면서 그 송전선 그건 또 어떡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림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에서 생태계 파괴하지 않고 해야 되겠죠.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기업은 전기 자동차 생산하고 소비자는 텀블러와 에코백을 구입하면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 안심하겠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생태 파괴를 하면서 6번째 대멸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관측 결과를 보면요. 예측범위 항상 최고치입니다. 지금은요. 최고치를 넘어서 기울기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자, 더 뜨거워지기 전에 기후변화 말고 우리 체제 변화를 원합니다. 기후정의, 기후위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 온실 감축의 주된 책임은 어디죠? 선진국과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개발도상국의 발전 기회를 상실에 대한 비용 그리고 기술 이전 필요성을 무상 지원해야 되겠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근데 자본하고 정부와의 협상은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오래 못 가겠죠. 우리는 전체 목표가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을 요구해야 되고요. 투쟁을 해야 되고 노동자가 또 요구하고 제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직을 할 때도 노동자 해고나 소득 감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에게 고통이나 희생을 전가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노동자가 원하는 거는요. 안정된 일자리, 소득 보장, 생활 수준 유지 그겁니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태 사회주의 같은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이윤을 얻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단결해서 투쟁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필요 충족할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토지와 생산 수단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회. 경쟁과 효율이 아닌 연대와 협력, 평등 체제로 전환되는 사회. 화석 연료가 아니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연 회복 속도보다 인간 활동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런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찍이 볼리비아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요, 14년 전에 지구, 생명, 인류를 구하기 위한 10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답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자본주의 체제를 끝낼 것, 전쟁 중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없는 세상을 만들 것 등등.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지구가 하나뿐입니다. 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다 단결해서 계급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도 없다, 이렇게 말이네요. 기후재난, 이래로 살 수 없다 해서 삭감 임금 복구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화석연료 투기 자본 규제하라, 불평등 사회 끝내자, 안전한 주거 대책 마련하라, 공장식 축산 중단하라, 개구리도 뜨거워 못 산다. 이대로 살다가는 물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농사도 없고 식량도 없다. 자본주의 성장의 질주를 멈춰라. 우리는 외치며 며칠 뒤에 행진할 겁니다. 기후정의 행동조직위원회에서 기자회견문도 냈습니다. 전 너무 기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 혼자 답답해가지고 기후위기 정말 중요하거든, 뭐 얘기해도 안 먹혀들었는데요. 이제 민주노총과 함께 많은 단체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자본주의 체제 전환 없이 기후붕괴 막을 수 없다. 9월 24일 광화문 3시에 기후정의 행진을 할 겁니다. 이게 많은 당이 참여했는데 노동당이 마침 이게 있어갖고 제가 여기 영상에 넣어놨고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다음은 없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긴 했지만 1시간 반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